네, 이번 주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필라델피아와의 경기는 기대를 많이 모았었죠. 미리 보는 NFC 챔피언십 전이라고. 그리고 작년 챔피언십 리매치로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나이너스가 뭐 더블 코어 스코어 이상으로 완벽한 승리를 하는데 성공을 했고, 일종의 뭐 예상대로의 결과물이 이어지긴 했었죠. 왜냐면 필라델피아가 그동안 너무나 스케줄이 사악하고 뭐 다음 주에 있을 댈러스 카우보이스와의 경기도 굉장히 힘들 거라시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이 경기는 뭐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는 뭐 우리들은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제시를 했다, 뭐 이런 경기를 보여줬고, 또 필라델피아 이글스 입장에선 우리가 뭐 두 번째 이 슈퍼볼을 다시 한번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점을 보완해야 하고 우리의 현재 약점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단 뭐 편집을 제대로 하기에는 너무 뭐 영상의 양도 많고, 그리고 좀 몸 상태도 제가 별로 개인적으로 좋지가 않아서 일단 팟캐스트나 이런 부분에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유튜브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 입장에서 첫 두 번째 드라이브까지는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어요.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갑자기 두 번째 드라이브까지는 잘 풀리지 않았는데 뭐 세 번째 드라이브부터 뭐 터치다운을 기록하고 무언가 오펜스의 변화를 준 것이 아니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러싱 게임이라는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자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는 일단 첫 두 드라이브 동안에 뭐 러싱을 사실 맞는 시도를 하지 않았지만 시도를 할 때마다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이 플레이는 뭐 와이드존, 이들의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오펜스의 근본인 플레이죠. 이 플레이를 살펴보면은 제가 마이애미 돌핀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이 경기를 분석했던 저번 유튜브 영상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은 이 상대 오펜스가 헤비 퍼스널 즉 뭐 타이트엔드 한 명, 뭐 풀백 한 명, 뭐 러닝백 한 명, 뭐 21 퍼스널이든 12 퍼스널이든 헤비 퍼스널을 펼칠 때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디펜스는 항상 대부분 3명의 디펜시브 라인맨, 그리고 2명의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뭐 2명의 인사이드 라인베커, 이 3-4 스킴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중점적으로 여기는 것은 이 엣지 러셔가 와이드 나인 테크닉을 펼침으로써 어떻게 해서든 엣지를 고수한 채 이 와이드 존 오펜스의 이 스트레치성 러싱 플레이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이드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이 디펜시브 태클들이 갭을 압박하고 부숴내면서 바깥에서도 차단을 하고 안쪽에서는 붕괴를 일으킨 채 상대의 러싱을 막는 것을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런 디펜스는 구조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우에는 뭐 타이트엔드나 뭐 풀백이나 뭐 아이 포메이션일 때는 뭐 이렇게 가겠죠. 킥아웃 블락을 통해서 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엣지 러셔들,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들을 억제하길 원했지만 뭐 그전 유튜브로 보고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이애미 돌핀스의 뭐 리시버나 이 타이트엔드들, 블락킹에 있어서 강점을 가진 선수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경우에는 뭐 조지 키를, 이 리그 최고의 블락킹 타이트엔드죠. 뭐 트래비스 켈시가 더 뛰어난 타이트엔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블락킹이라는 측면에선 조지 키르를 따라올 타이트엔드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카일 유스책, 뭐 이들의 풀백이자 뭐 리시버이기도 하고 또 런닝백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재다능한 이 풀백은 이 블락킹 능력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러싱도 똑같아요. 이들이 와이드존 러싱을 펼칠 때 일단 카일 유스책을 에스코트 모션을 취하죠. 에스코트 모션을 취하고 바로 이 엣지 러셔를 킥아웃 블락을 하기를 원해요. 왜냐면 이 레버리지상, 러싱 앵글상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여기서 한번 막히게 되죠. 근데 막히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이 크리스찬 맥칼프리도 이 엣지가 막혀있다는 것을 보고, 이 공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보고 이제 뭐 본인의 컷백을 하죠. 컷백을 하는데 문제는 디펜시브 태클들이 이 블락킹 매치업에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
90번 플레이어, 뭐 93번 플레이어 정말 다 쟁쟁한 플레이어들인데 더블팀을 하지 않았을 때 93번이 파고드는데 성공을 했죠. 첫 스텝에서 이 트렌트 윌리엄스는 원래는 이 더블 블락킹을 하고 이쪽으로 라인베커로 이제 나아가려고 했지만 93번이 절묘하게 이 본인의 그런 표면을 줄이는데 성공을 했어요. 슬랜트를 했고 결국 포켓이 부서진 채 이 플레이는 뭐 야드를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플레이를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디보 사뮤엘이 이 스냅을 받은 순간인데 이 라인베커에게 뭐 태클 폴 루즈를 당했어요. 이것도 이 플레이도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이 디펜시브 태클을 1대1 상황에서 가드와 이 디펜시브 태클이 1대1 상황에서 이겨내지를 못했어요. 이겨내지를 못하였고 결국 크리스찬 맥카프리는 이 라인베커에게 이 샌프란시스코는 라인베커에게 커다란 이 태클 침투 공간을 내주었고 결국 디보 사뮤엘은 뭐 아무것도 뭐 야드를 획득하지 못했죠. 결국 이러한 플레이들을 경험하고 카일 셰난 감독은 다른 좀 본인만의 다른 버전을 가져옵니다. 똑같은 와이드 존 플레이이긴 해요. 하지만 일단 이번에는 I 포메이션에서 시작하죠. 아까처럼 뭐 YY가 아니라 이 플레이는 굉장히 성공적인 본인들의 기본적인 이 와이드 존 오펜스로 성공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다른 점은 간단합니다. 일단 이 카일 유스책의 이 무브먼트로 이 스냅 전에 이 모션을 통해서 상대 디펜스가 어느 정도 플로우하게 만듭니다. 플로우하게 만들고 정확하게 플로우하게 만드니까 더블팀의 기회가 오죠. 더블팀의 기회가 오고 그리고 여기서도 카일 유스책은 이 킥아웃 블락을 위한 좀 더 나은 앵글, 블락 앵글이 만들어지고 또 조지 키르는 뭐 블락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이 상황에서 엣지를 일단 컨트롤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94번을. 그리고 이 디펜시브 태클들도 완벽하게 리치 블락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또 뭐 라인베커 또한 세컨 블락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죠. 그리고 크리스찬 맥카프리 너무 대단하죠. 또 러싱을 성공했고요. 다음 플레이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여기서도 성공을 했는데 일단 아까 첫 번째와 뭐 똑같은 실패했던 플레이와 똑같은 포메이션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뭐 풀백이 아니라 뭐 두 명의 타이트엔드였다, 12퍼센이었다, 뭐 그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데 똑같습니다. 뭐 에스코트 모션을 통해서 이 엣지러셔를 킥아웃을 하기 원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카일 셰난 감독이 변화구를 준 것은 타이트엔드와 이 디펜시브 태클을 더블 팀을 시키고 한 명의 이 가드를 빼내서 카운터 플레이, 뭐 갭 스킴을 준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디펜스는 대응을 정확히 해내지 못합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이글스 디펜스에 특히 런 디펜스나 뭐 패싱 디펜스나 상관없이 가장 큰 약점은 결국 이들의 라인베커예요. 라인베커들이 굉장히 반응이 느리고 또 피지컬적인 탤런트, 개개인의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공략하길 원했느냐가 이 경기의 가장 큰 키포인트였어요. 뭐 좀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플레이에서도 이 가드와 이 타이트엔드, 유 타이트엔드의 이 카운터 스킴에서 이들의 라인베커는 제대로 태클링과 그 뭐 레버리지상 실패 때문에 완벽하게 이 플레이에서 실패함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 플레이는 첫 번째 플레이와 완벽히 동일한 플레이예요. 카일 유스책이 모션하고 또 뭐 킥아웃 블락을 하고 근데 이 플레이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 플레이는 뭐 아웃사이드 존은 아니고 인사이드 존인데 이 플레이가 성공한 이유도 단순합니다. 아까는 이 디펜시브 태클이
부수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이들은 잘 막았지만 부수는데 성공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뭐 엣지러셔가 잘 막는데 성공을 했고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가 이것을 목격을 하고 변화구를 준 것은 오케이, 이 디펜시브 태클 93, 이 93번을 막는 것은 힘들다. 결국 뭐 아까처럼 더블팀을 쓰던가 아니면 우리가 다르게 이 타이트엔드와 이 태클에 이 트렌트 윌리엄스의 더블팀을 통해서 확실하게 밀어버리고 아웃사이드 존이 아닌 이 인사이드 존으로 공략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93번이 뭐 어쨌든 버텼지만 이 A갭에 오히려 공간이 열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고, 이 플레이도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잘 발견하면서 성공을 했어요. 여기서 상대 93번의 움직임을 보고 어쨌든 트렌트 윌리엄스가 오케이, 너가 여기 버티면은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라는 것을 확실히 지지를 하고 A갭을 열어주는데 성공을 합니다. 첫 번째 플레이와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는 93번이 그냥 파고들면서 태클을 거는데 성공을 하죠. 분명히 오케이, 와이드존은 안 통하네, 오케이, 인사이드는 가자, 이런 모습의 카일 샤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총집합이 결국 이 디보 사뮤엘의 러싱 터치다운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리버스 플레이의 장면인데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디보 사뮤엘. 이 플레이를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디펜스 입장에서는 이미 여러가지 변화구를 많이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 엑스트라 블락커들이 뭐 모션을 하고, 이 엑스트라 블락커들이 뭐 어떻게 뭐 킥아웃 블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오펜시브 라이너 한 명을 풀링해서 뭐 카운터를 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디펜스 입장에서는. 나이너스는 이 카일 샤나 감독 이를 알고 있어요. 디펜스 너네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고 우리는 한 수 더 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리버스 플레이를 콜링을 합니다. 일단 이 모션 상황에서 뭐 이 리시버가 당연히 뭐 이렇게 라우트를 탈 수도 있겠지만 제스윕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쨌든 블락커로서의 가능성을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런 디펜스, 이 디펜시브 라인맨과 라인베커 입장에서는 그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오케이, 이렇게 엣지를 세팅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오케이, 받지 않았어요. 스냅을 뭐 11번 선수가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플레이는 뭐 런닝백의 뭐 인사이드 점, 뭐 아웃사이드 점 플레이고 이 엑스트라 블로커가 뭐 7번을 킥아웃 블락 하겠다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킥아웃 블락을 여기서 당하면은 뭐 33번이 이렇게 침투를 하고 또 뭐 41번은 뭐 상황에 따라서 뭐 A갭을 막는데 본인의 역할을 하고, 아마 지금 상황에서 디펜스 입장에서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이너스는 여기서 이미 샌프란시스코의 디펜스 선수들은 이것이 크리스찬 맥카프리의 공이라고 생각을 했죠. 결국 본인들의 이 런갭에 있어서 본인들의 그 역할을 위해서 빨리 다가갈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이 플레이는 결국 리버스 플레이, 디보 사뮤엘이 공을 받았고, 공을 받았는데 이미 늦었죠.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고 중심을 잃었고 결국 이 플레이는 디보 사뮤엘이 터치다운으로 만들어냅니다. 다음은 좀 패싱 플레이인데요. 패싱 플레이에서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가 초반에는 이 이글스의 디펜스에 대해서 잘 공략을 하지 못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디펜스의 커버리지 변화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디펜스도 이 빅 판지오 감독의 투하이 존 커버리지 위주의 이 디펜스 커버리지를 기본 베이스 스킴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 투하이 디펜스의 장점은 결국 뭐 세이프티가 내려온다거나 뭐 디펜스의 커버리지 변화가 심하다라는 측면이겠죠. 결국 이 브록 퍼디라는 쿼터백의 장점은 이 인사이드로 공을 잘 뿌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 인사이드에서 계속해서 뭐 세이프티가 내려오거나 뭐 라인베커의 움직임이 바뀌거나 이러한 미세한 디펜스의 변화 때문에 결국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 뭐 브록 퍼디 입장에서는 공을 던지기를 꺼려하고 디시전이 길어지고 뭐 플레이가 당연히
인컴플릿으로 연결이 됐던 거죠. 결국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쉽게 생각을 하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들은 일부러 이 언밸런스한 포메이션을 위치합니다. 리시버 1명, 뭐 타이트엔드 1명, 리시버 2명, 그 런닝백. 이 레프트 필드에만 4명의 오펜스 웨폰이 있어요. 그리고 이 라이트 사이드에는 브랜든 아이육 혼자 있죠. 엑스 리시버로 브랜든 아이육이 혼자 있는데, 여기서 쿼터백 입장에서, 그리고 디펜스 입장에서 당연히 엑스 리시버의 이 딥볼, 1대1 딥볼을 경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너백은 이 쿠션을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그런 상황이죠. 이때 나이너스와 브록 퍼디는 오케이, 우리가 패스를 쉽게 성공시키면서 우리만의 리듬을 찾자, 그런 이지 버켓을 찾아보자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결국 엑스 리시버와 이 코너백의 쿠션이 길다, 그러면 짧은 패스, 뭐 퀵 컬이나 뭐 퀵 아웃라우트나 이러한 패스들을 그냥 계속해서 떠먹으면 돼요. 실제로 첫 번째 브록 퍼디의 첫 번째 리드는 이 브랜드 아이육으로 가죠. 쿠션이 길기 때문에, 코너백과 이 리시버의 쿠션이 길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이 빠른 디시전에 근거한 이 패스를 성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잘하죠. 두 번째 플레이도 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뭐 1명, 2명, 3명, 4명, 이쪽에 4명, 이쪽에 1명 필드를 가로질렀을 때, 그리고 여기서도 쿠션이 깁니다. 엑스 리시버와 코너백의 쿠션이 깁니다. 그러면 할 일은 간단합니다. 오케이, 야드 땅 따먹자, 그냥 쉽게 전진을 하자. 실제로 플레이가 진행되었을 때 브랜든 아이육은 이번엔 퀵 아웃라우트로 공을 받고 좀 더 전진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여기서 브록 퍼디의 뭐 눈이나 뭐 헤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리드 자체가 바로 브랜든 아이육을 향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본인들이 프리스냅 전에 이 브랜든 아이육이 공을 받을 수 있도록 쉽게 그렇게 오펜스를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플레이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여기서도 1, 2, 3 아니 잠시만요. 1, 2, 3, 4 그리고 여기서 1명만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필라델피아 이글스도 좀 달리 접근해요. 일단 쿠션이, 코너백의 쿠션이 짧아졌죠. 프레스 커버리지 갑자기 펼쳐요. 왜냐? 오케이, 너네 너무 야드를 쉽게 따먹는데 우리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쿠션을 짧게 둡니다. 그런 상황에서 브랜든 아이육은 오케이, 쿠션이 짧으니까 슬랜트 라우트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슬랜트 라우트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글스도 이걸 알고 있죠. 나이너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 것이다. 결국 세이프티를 빠르게 로테이팅 하면서 이것을 어쩌면 인터셉션으로 넘어갈 수 있는 플레이를 만들어내요. 여기서 퍼디가 공을 던졌지만 이 공이 뭐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잘했으면은 32번이 이 블랭큰십이 인터셉션으로 만들어 올 수도 있었죠. 그만큼 이게 굉장히 수싸움이 많았던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패싱 게임에서도. 이 플레이 이후에 샌프란시스코가 뭐 브랜든 아이육을 활용한 이 이지 버켓 플레이들을 보이지는 않는데 또 다른 플레이들을 선보이죠. 아무튼 이 플레이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얼마나 이 스킴적으로 본인들이 풀리지 않았을 때 이 카일 샤나한 감독은 어떻게 쉽게 쿼터백에게 자신감과 리듬을 심어주고 본인들 오펜스가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디펜스도 분명히 매번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디펜스의 뭐 변화를 주고는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경기는 어쩌면은 탤런트 대 탤런트 싸움에서 이글스가 완패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글스의 디펜스가 뭐 못한 게 아니에요. 스킴적으로 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단순히 나이너스의 오펜스 탤런트보다 이글스의 디펜스 탤런트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였어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러한 플레이 액션, 오펜스에서의 라인베커의 위치였겠죠. 뭐 간단한 플레이 액션 게임이죠. 뭐 모션을 하고 또 풀링하면서 라인베커를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문제는 이 이글스의 라인베커가 너무나도 이 혼란에 잘 속고 뭐 잘 속았다는 문제죠. 뭐 이렇게 모션을 하고 어쨌든 지금 장치가 일단 모션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가드가 풀링을 하면서 오케이 이거 뭐 카운터 플레이 아니야? 이거 러싱 플레이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라인베커 이 53번은 러싱 갭을 막기 위해서 달려가죠. 하지만 이것은 페이크였고 조지 키를이 이 크로싱 라우트를 타죠. 플레이 액션이 펼쳐졌고 53번은 늦었다 알았다 했는데 이미 늦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한 번 펼쳐지는 순간 일단 20야드 30야드의 빅 플레이로 이어지고 오펜스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흔들어낼 수 있을지를 쉽게 노출한 점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크죠. 결국 나이너스는 계속해서 이 약점을 공략합니다. 또 한 번 53번을 상대로 플레이 액션을 통해서 조지 키를이 또 한 번의 빅 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도 러싱인 척 하죠. 일단 헤비 벌스넬이고 러싱인 척 풀링하고 가드를 풀링하고 그리고 53번이 또 한 번 안타깝죠. 여기서 가드가 일단 먼저 풀링을 하고 러닝백도 가고 그러면 라인베커 입장에서 아씨 러싱 같은데 하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페이크였고 조지 키를은 또 한 번 유유히 라인베커를 따돌린 채 캐치를 해냅니다. 이 플레이는 뭐 플레이 액션 타입의 플레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라인베커를 상대로 이글스가 또 한 번의 장치를 보여주는데요. 디보 사뮤엘이 뭐 터치다운을 성공하는 장면인데 일단 이 플레이로 터치다운을 뭐 만들어낼 확률이 굉장히 적었다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튼 이 플레이도 이 41번 이 라인베커를 상대로 펼쳐진 플레이인데요. 일단 플레이가 진행되는 걸 보면은 플러드 컨셉이에요. 이 라인베커 한 명을 가지고 이 두 명의 라우트를 리시버를 보내면서 리시버 역할을 보내면서 라인베커가 뭐 A를 따라가면은 B에게 패스를 하고 라인베커가 뭐 B를 따라가면은 A에게 패스를 하는 간단한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글스의 라인베커는 약점이잖아요. 그래서 41번이 여기서 당연히 본인의 눈앞에 있는 이 선수를 따라가죠. 그런데 여기서 디보 사뮤엘이 이렇게 뒤로 나왔고 결국 이 따라간 라인베커를 제치고 패스를 캐치합니다. 패스를 캐치하고 뭐 태클이라도 잘 했으면은 좋은 플레이로 끝났겠지만 결국 태클링이 미흡하고 이 플레이는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경기 이후에 이 실제로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53번 이 라인베커는 경기에서 이 팀에서 방출됐다고 뭐 소식이 들렸어요. 아마 정말 카일 샤나니라는 감독을 굉장히 원망하지 않았을까 싶었을 경기로 아니 걔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글스라는 팀에 더 붙어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잔인한 이 오펜스의 설계를 카일 샤나 감독이 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이너스의 오펜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 또 이제 나이너스의 디펜스에 대해서도 한 가지 살펴보면 사실 나이너스의 디펜스는 뭐 많은 것을 한 건 아니에요. 나이너스의 디펜스는 그냥 뭐 젤런 헐츠 자체가 이 쿼터백 자체가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기도 했고 뭐 나이너스의 선수들이 뭐 최대한 태클링도 잘하고 커버리지도 잘하고 그냥 그런 경기였어요. 그냥 쉽게 본인들이 더 뛰어났다. 필드 위에서 더 뛰어난 경기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스킴적으로 봤을 때 나이너스의 디펜스가 이글스를 막기 위해서 무엇을 고안해 왔냐라고 묻는다면 이들은 일단 시종일관 투하이 커버리를 펼쳤어요. 투하이를 펼치고 너무 깊게 이 쿠션을 발치하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의 거리 완전히 깊지도 않고 완전히 얕지도 않은 정도의 쿠션을 유지하고 세이프티 2명은 투하이를 펼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세이프티 1명을 이 훅 플레이어로 특히 뭐 윅사이드 플레이어 훅, 뭐 3버즈, 뭐 6버즈 이러한 커버리를 펼치는데 이들이 의도한 것은 굉장히 단순해요.
이 플레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투 하이 커버리지를 펼치기 때문에 이글스의 이 아웃사이드 리시버들의 딥볼을 좀 최소화 시키려고 했어요. 너네 뭐 딥볼 잘 던지는 거 알아. 근데 우리의 코너백들도 일단 만만치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코너백들을 셔플 테크닉을 시키면서 그리고 투 하이의 도움을 받아서 너네가 딥볼 던지는 거 막아낼 거야 라는 것이 일단 나이너스의 입장이었어요. 결국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그러면 오케이 아웃사이드로의 패싱 게임을 뭐 버린다면 인사이드로 더욱더 많은 이 세 명의 뭐 뛰어난 라인베커가 있긴 하지만 이들 상대로 좋은 플레이를 펼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필라델피아의 입장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설계에서 이 세이프티아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 훅 플레이어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은 본인들이 프리스냅 전에는 이 미들 오브 더 필드를 공략하기를 원했는데 이 갑작스러운 커버리지의 변화 때문에 그것이 깨져버리는 거야, 계획이.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의 강점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뭐 스크램블을 하거나 아니면 젤런 헐츠가 직접 뛰거나 아니면 뭐 런닝백 한 명이 체크다운 패스를 받고 뭐 10야드, 뭐 15야드 퍼스트다운에 갱신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정말 2년 동안 수없이 봐왔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라인베커들의 스피드가 너무 빨라요. 젤런 헐츠를 막는데 너무 빠르고 다른 영상을 보시면 이 플레이도 마찬가지죠. 투 하이인데 이번에는 이 세이프티가 내려오고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여기서 내려와서 이 세이프티가 이 리시버를 마크를 해요. 그리고 뭐 이 선수가 이 선수를 마크했죠. 이 라인베커가 런닝백을 너무나도 잘 마크한다는 점이에요. 이 런닝백의 체크다운 패스를 너무나도 잘 맞고 이제는 젤런 헐츠가 이 레프트 사이드로 스크램블 하자 라인베커가 젤런 헐츠에 따라가고 원래 이 라인베커가 맡았던 이 런닝백은 다시 이쪽에 이 라인베커가 또 맞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너무나도 잘 벌어지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글스 입장에서 이 오프 스크립트 상황에서의 플레이 뭐 체크다운 패스나 젤런 헐츠가 스크램블로 야드를 벌어내는 그러한 플레이들의 확률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점이에요. 라인베커에게 공을 던지고 싶은데 못 던지잖아요. 그리고 젤런 헐츠 뛰고 싶은데 앞에 프레드 워너가 달려오고 있어요. 어떻게 공을 던지겠냐고요. 결국 뭐 필라델피아 이글스 입장에서도 오케이 너네 알겠으니까 뭐 이 딥 컴백 라우트 뭐 딥컬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대처를 해보겠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너무 늦었죠. 너무나도 늦게 이러한 플레이들이 펼쳐졌고 또 공을 늦게 던질수록 이 샌프란시스코의 무지막지한 D라인들을 상대로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고요. 네, 이상 샌프란시스코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이러한 일방적인 경기 우리가 어떤 부분을 캐치할 수 있었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일단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자신감을 가졌을 거예요. 본인들이 탤런트 상의 우위도 얻었고 그리고 스킴적으로도 큰 우위를 얻을 수 있었던 경기였고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오케이 우리가 스케줄이 너무 험악하고 뭐 좋지 않았다 개개인의 컨디션이 잘 풀리지 않았던 경기였다 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근데 그것이 만약에 플레이오프에서 벌어진다면 어쩔 건데 라고 본인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계기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갔으면 좋았을까 뭐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겠죠. 네, 이상 경기 리뷰는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